자, 이번 시간에는 표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 방법에는 크게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4가지, 그리고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4가지, 요렇게 8가지 표집 방법을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그 각각의 방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확률과 비확률 표집의 차이를 일단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집단의 표집틀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부가 표집틀이라고 얘기를 할 때 표집틀을, 그러니까 출석부를 구성하고 있는 1번 누구, 2번 누구, 요거 있잖아요. 요거 3번 누구, 요 하나하나를 그 표본 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표집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일하며, 그리고 각 단위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되는 그런 표집 방법을 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4개의 표집 방법의 기본은 무작위 방법을 기본으로 표집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비확률 표집에 비해서 조사자의 주관이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기본으로 우리가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규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는 걸 우리가 무작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 누군가 대상을 뽑는 과정에서 작동되지 않는 방식이 이게 무작위예요. 따라서 조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을 편의를, 영어로는 이제 바이어스가 되는데요. 편향이나 편의를 혹은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확률 표집의 기본 원리는 동일 확률 선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예요. 기본으로 모집단의 표집틀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동일 확률 선정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표집을 하면 그러면 모집단과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완벽히 줄일 수 있을까요? 즉 표집 오차를 완벽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집 오차를 가장 잘 줄여줄 수 있는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의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앞서서 표집의 절차 얘기하면서 표집틀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확률 표집이 아니라 비확률 표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비확률 표집 방법에 비해서 확률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집틀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확률 표집은요,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의 추출 확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확률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각 요소가 표본으로 선출될 확률 혹은 가능성이 각 요소마다 서로 다른 그런 표집 방법을 비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질적조사, 우리가 11장에서는 질적조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질적조사에서는 확률 표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질적조사에서는 확률 표집이 아니라 비확률 표집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확률 표집에는 어떤 방법이, 비확률 표집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각각 4가지씩 총 8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암기를 할 때는요, 확률 표집은요, 단체 집중! 지금 여기 그림에 여러 사람들이 연설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쵸? 단체 집중! 이렇게 외우세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혹은 군집 표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집중에서 그 중을 층으로 바꾸세요. 층화 표집입니다. 단체 집중, 요렇게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비확률 표집은요, 요렇게 외우세요. 자, 편의점 누나가 너무 예뻐서 나는 편의점 누나를 너무 좋아해요. 편의 누나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 눈할, 편의점 눈알 떠올리세요. 자, 그래서 편의 표집,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
자, 눈덩이 표집은 누적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주로는 눈덩이 표집으로 나옵니다. 편의 표집은요, 그냥 표집하기 편한 혹은 접근하기 편한 사람을 표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임의 표집 혹은 우발적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걸 의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구자의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한다 해서 판단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단체 집중에서 체계적 표집은 다른 말로 계통 표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단체 집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단계 집중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통 표집, 체계적 표집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표집 방법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해요. 자, 확률 표집 방법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단순 무작위 표집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28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4개의 표본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 4명의 표본을 그냥 모집단에서 한 번에 직접 어떻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플에서도 이렇게 무작위 추출을 해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randomizer.org라고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주는 사이트에서 제가 28개 1에서 28까지로 구성된 이게 그 표집틀 넘버에서 총 4개의 넘버를 뽑아달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얘가 2, 4, 25, 27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부터 28번까지로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 모집단의 표집 틀에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2, 4, 25, 28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모집단에서 한 번에 직접 무작위로 표본을 한꺼번에 뽑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집단이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집단에 대한 별도의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계적 표집이에요. 혹은 뭐 체계적 무작위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통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확률 표집은요, 일단 랜덤, 무작위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자, 얘는 무작위를 어떻게 하냐면요, 딱 한 사례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딱 한 사례만 무작위로 뽑은 후에 나머지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뽑습니다. 이거를 매 K번째 사례를 뽑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28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싶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집단의 수, 그러니까 28에서 내가 뽑고 싶은 표본의 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4명을 뽑고 싶으니까 28에서 4를 나누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7이 되겠죠? 예, 그 7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표집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체계적 표집에서 표집 간격이란 모집단의 수 나누기 표본의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0명에서 100명을 뽑겠다. 1000 나누기 100. 그래서 표집 간격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절차는 뭐냐면요. 첫 번째 표집 간격에서 딱 한 사례만 표집 간격에서 딱 한 사례만 무작위로 뽑습니다. 간격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 건 표집 간격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7번 중에서 딱 한 개만 무작위로 뽑아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2번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 표집 간격을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그 다음에는 9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16. 그 다음은 16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9, 16, 23 이렇게 4개가 뽑히는 방식, 이것을 체계적 표집 혹은 계통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작위는 뭐죠? 첫 번째 표집 간격 중 딱 하나만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즉 일정한 표집 간격을 유지하면서 뽑는데, 이 표집 간격을 구하는 공식은 모집단의 표본수, 그러니까 모집단의 수 나누기 표본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에서 28까지의 수가 만약에 달력, 2월달 달력이라면 그럼 이 배열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겠죠. 이게 달력이라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집 틀에 순환성이 있다 혹은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숫자의 배열이라는 것이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또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또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또 계속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이 반복이 되는 걸 순환성이 있다,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2번, 9번, 16번, 13번을 뽑고 나면 이 경우는 모두 다 화요일이 돼버리죠. 그러면 원래 2월달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일 중에 화요일로 이게 뭐가 돼요? 바이어스. 이걸 편향 혹은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정 요일에 편향된 치우친 값들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요일들을 그러면 대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확률 표집을 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뽑고 편향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체계적 표집에서 만약에 표집틀에 순환성이 있어서 특정 요일에 편향된 표본을 뽑게 되면 그 집이 확률 표집을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체계적 표집은 표집틀에 순환성이 있을 때, 주기성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은 주의해야 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층화 표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0페이지입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또 28명에서 4명을 뽑으려고 해요. 자,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집단 전체에서 한 번에 표본을 뽑는 게 아니고요. 모집단을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종교를 기준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모집단을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각의 집단에서 혹은 각 집단별로 무작위로 표본을 여기서도 뽑고 저기서도 뽑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모집단이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단순 무작위 표집의 경우에는 그냥 막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층화 표집에서는요,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단순하게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눴다라고 할게요. 전체 28명 중에 남자가 21명이었고 모집단의 여성은 7명 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요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을 각각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각각 무작위로 뽑을 때 모집단의 성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뽑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21대 7이라고 하면 21대 7이라고 하면 이거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뽑을 때 이거를 4명을 뽑으려면 그 3대 1을 그대로 지켜서 이쪽에서 3명을 뽑고 이쪽에서 1명을 뽑자. 그러면 모집단의 3대 1 비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래서 4명을 뽑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층화 표집 중에서도 비례 층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2명 뽑겠다. 이렇게 2명 뽑겠다라는 건 3대 1 비율을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실제 그 성비를 반영하지 않고 다르게 뽑는 것은 비비례 층화 표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방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집은 28명에서 4명을 그냥 한 번에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었지만 층화 표집은 그 모집단을 남자나 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후에 각각 무작위로 여기도 무작위 여기도 무작위로 각각 뽑는 거고 그때 비율을 동일하게 모집단 비율을 반영을 하면 비례 그렇지 않으면 비비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모집단을 굳이 나눠 놓고 각각 뽑는 이유는 뭐예요? 자, 모집단 전체 28명에서 4명을 뽑으면 이때 이 28명에는 남자도 여자도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성별이 이질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눠 놓으면 적어도 성별에 대해서는 여기는 죄다 남자만 있기 때문에 동질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7명도 모두 여자만 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 동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남녀가 섞여 있는 이질적인 집단에서 4명을 뽑는 것보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에서 즉 동질적인 집단에서 3명 1명에서 총 4명을 뽑는 게 결과적으로는 4명을 뽑는 거지만 동질적인 집단에서 뽑을수록 이질적인 경우보다 더 표지오차가 작다는 원리 있죠. 표지오차가 더 작다는 원리에 기초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4명을 뽑았지만 이 층화 표집이 더 오차를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 집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그리고 층화 표집을 얘기했는데요. 자, 이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작은 방법이 층화 표집입니다. 왜? 이질적인 집단에서 뽑지 않고 동질적 집단에서 각각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 안에는 여기는 남자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자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단 내 성별 차이는 없어요. 즉 동질적입니다. 자, 그런데 얘와 얘 사이는 여기는 남자만 여기는 여자만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은 성별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 간은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집락 표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군집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층화 표집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달라요. 자, 일단 모집단을 몇 개의 집락으로 구분합니다. 혹은 모집단 자체가 이미 집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학급이라면 학급이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으로 이미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한 학교라고 한다면 1학년이 1반에서 12반까지 이미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 도로 이미 나누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집락 표집은 조사자가 집단을 나눈다기보다는 이미 전체 모집단이 특정의 집단, 집락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몇 개의 집락을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몇 개의 집단을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몇 개의 집단을 혹은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에 그 집단 안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조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가 1학년이 1반에서 12반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 혹은 집락이 이미 12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총 3개의 반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2반, 5반, 8반 이렇게 3반이 뽑혔다고 하면 그 집락 안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반, 5반, 8반 외에 나머지 반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층화 표집하고 차이입니다. 층화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집단에서 각각 몇 명씩을 무작위로 뽑아서 골고루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이 집락 표집은요. 모집단을 구성하는 집단들 중 몇 개의 집단을 뽑아 그 안에서만 조사를 하지
뽑히지 않은 집단은 조사 대상이 아니게 되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28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이미 이제 그 28명이 한 클래스의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 클래스가 4명씩 한 모둠으로 구성이 돼서 7개의 무둠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이 1모둠에서 7모둠 중에 한 모둠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뭐 집락은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4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4명을 뽑을 거라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한 모둠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작위 해주는 어플이나 이제 사이트에 가서 1에서 7 중에 한 개만 무작위로 뽑아줘 했더니 얘가 예를 들자면 4를 뽑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4번째 모둠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모둠 안에 있는 4명을 조사한다라고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둠에 있는 아이들은 조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방식을 우리가 집락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는요, 어떤 전제를 가지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층화 표집 같은 경우 자, 층화 표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남자만 그래서 집단 내 동질 그 다음에 집단 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죠. 집단 간 이질이었잖아요. 이거를 집락 표집에서는 뒤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집단 간 이질과 동질을 층화를 기준으로 외우시고 집락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집단 간은 동질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내 이질이에요. 근데 이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내가 3호둠에 있는 4명을 조사를 한 결과가 이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떤 전제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나머지 모든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아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아이들도 그래 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집을 잘한다라는 건 표본이 대표성이 크고 오차가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 애들을 잘 대표하려면 나머지 애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집단들 사이에 차이가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집락 표집을 할 때 오차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집단 간 동질적이고 그리고 집단 내에서는 전체 이 집단의 이질적인 측면들을 잘 보여줄 만큼의 이질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아까 층화 표집에서 외웠던 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층화 표집의 원리와 이 집락 표집의 원리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집락 표집의 경우는 선정된 집단 외의 대상들은 다 조사에서 빠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집락 표집은 오차가 가장 커요. 자, 그래서 오차가 가장 적은 건 뭐다? 층화 표집입니다. 그 다음은 체계적 표집입니다. 그 다음은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그리고 오차가 가장 큰 거는 얘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가장 큰 건 집락, 오차가 가장 작은 건 층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가 불일치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나는 이 아이들을 조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 아이들 해서 개인들을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관찰 단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뽑았나요? 아니면 모둠들에서 모둠을 뽑았나요? 모둠을 뽑은 거예요. 모둠은 표집 단위가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속한 집단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관찰 대상은 개인 그리고 표집 대상은 집단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집락 표집은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집락 빼고 나머지 층화 체계적 단순 무작위 표집은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가 일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4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확률 표집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확률 표집의 특징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표집 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출될 확률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각 요소의 표집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오차가 큽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크거나 그러니까 대표성이 작거나 아니면 표본의 대표성 자체를
계산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고요. 연구자의 편향 혹은 편의, 편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까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건 확률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은요,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요. 혹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에서 조사한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 표집에 비해 비확률 표집은 이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확률 표집은 어디서 주로 사용한다? 질적조사에서 사용한다. 그럼 질적조사에서는 확률 표집 못하게 누가 막았나요? 아니에요. 확률 표집 못한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질적조사의 목적은 조사 결과를 막 보편적인 현상에 일반화하는 데 있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현상을 깊은 이해,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현상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질적조사는 주로 비확률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확률 표집 방법은 아까 편의점 눈알 좋아해요 해서 편의 눈할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그러면 편의 표집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조사하기 편한, 접근하기 편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임의 표집, 우발적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적 표집도 앞서 얘기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판단해서 너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의도적 표집이라고도 하고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된다 해서 판단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기초로 해서 표집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질적 조사에서는 주로 많이 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당 표집이 있는데요. 이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적은, 물론 이 할당 표집이 확률 표집보다 오차가 작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비확률 표집 내에서는 그래도 얘가 가장 오차가 작은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층화 표집과 논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것은 층화 표집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각 집단에서 무작위적으로 뽑는 것, 위죠. 무작위적으로 뽑는 건 층화 표집인데요. 얘는 각 집단에서 자기적으로 뽑아요. 자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지 못하면 얘는 층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집단이 아까처럼 28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는 21명, 그 다음에 여자는 7명이다. 그럼 나는 여기서 3명 뽑아야지, 난 여기서 1명 뽑아야지. 이거를 보통 표로 그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28명이 있는데 여기 남자가 21명, 여자가 7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3명을 뽑아야 되니 여기 4명을 뽑아야 되니 여기서 3명, 여기서 1명 뽑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표로 그리는데 이걸 할당표라고 얘기를 해요. 할당표. 자, 그래서 이제 할당 표집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각 얼마씩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할당표를 그리고 그 할당표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여기서 각각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논리는 어쨌거나 층화 표집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층화 표집은 여기서 각각 무작위로 3명과 1명을 뽑았지만 할당 표집의 경우에는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자기적이라는 것은 뭐 편의 표집으로 뽑거나 의도적으로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률 표집이 아닌 방법으로 3명 1명을 뽑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층화 표집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각 집단에서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뽑는다라는 게 기본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할당 표집은 어쨌거나 비확률 표집에 해당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공통적인 것은 아까 이제 기본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자, 이질적인 집단에서 뽑지 않고 그것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뽑기 때문에 뭐를 줄인다? 오차를 줄인다. 표집 오차를 줄인다. 이 원리를 따르는 방법이 바로 비확률에서는 할당, 그리고 확률 표집에서는 층화 표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눈덩이 표집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모집단의 소재가 어딘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거리 노숙인들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구석에서 이제 계속 노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모집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케이스를, 조사 표본을 미리 다 정해놓고 조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한두 명에서 일단 조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조사를 하면서 선생님 혹시 다른 아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 다음 케이스, 또 소개를 받아서 그 다음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케이스를 불려나가는 방식을 눈덩이 표집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눈을 굴려가면서 케이스를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 방법을 눈덩이 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7장의 표집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자, 117페이지 표집에 대한 기출 선지 OX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표집의 절차는요. 모집단을 확정한 후 표집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 크기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한 후 그리고 포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은 X입니다. 자, 2번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오차가 크면 이 차이가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가 되는 거죠. 전수조사에서는 모집단을 직접 다 조사하기 때문에 굳이 표본의 통계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수와 통계치 사이의 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조건이라면 동질적인 집단보다 이질적인 집단에서 오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질적인 집단보다 동질적인 집단이 오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따르는 표집 방법이 확률 표집에서는 층화 표집이었고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집 오차는 표집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집 방법마다 오차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표본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본 크기가 크면 오차는 작아요. 대표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라? 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자,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번수를 구성하는 범주의 수가 많으면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자, 이번에는 표집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할당 표집은 뭐에 해당하죠? 편의, 눈, 헐 해서 비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자, 비확률 표집은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집 오차를 추정해서 계산을 한 거를 표준 오차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산이 가능하려면 확률 표집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비확률 표집은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X고요. 자, 할당 표집은요. 비확률 표집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둘 다 모집단의 명부를 확보해야 한다. 모집단의 명부 뭐죠? 표집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률 표집을
사용하는 편입 눈알이 아니라 단체 집중, 단체 집락 표집, 층화 표집 중에서 이 집락 표집은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관찰 단위와 표집하는 단위가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을 조사하고 싶을 때 초등학생 명단이 없어도 학교 리스트에서 학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근데 단체 집층에서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얘네들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뭐가 있어야 된다? 표집 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층화 표집은 집락 표집보다 오차가 작아요. 집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습니다. 왜? 층화 표집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각각 구성을 한 후 거기서 뽑는 방식이어서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오차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판단 표집은 아까 의도적 표집 혹은 유의 표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락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까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관찰 대상의 관찰 단위와 집락 표집은 그게 아닌, 그러니까 표집 단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아이들을 조사하고 싶지만 아이들 리스트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리스트만 있으면 거기서 몇 개 학교를 뽑아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에 대한 표집들이 없어도 조사 가능한 건 확률 표집 방법에서 집락 표집이고요. 나머지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모집단 표집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집락은 맞습니다. 자, 확률 표집은 조사자의 주관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편견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왜? 무좌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적인 자규적인 의도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16번 할당 표집을 하는 경우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할당 표집도 그렇고요. 층화 표집도 마찬가지죠. 왜? 모집단에서 직접 뽑는 구조가 아니라 모집단을 남자, 여자로 나눠놓고 여기서 각각 무작위로 뽑으면 층화, 자기적으로 뽑으면 할당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위해서는 그 모집단이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집 중 층화,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중 할당은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은 질적 조사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표집틀의 주기성 혹은 순환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경우에는 특정 요일로 이게 편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왜? 더하기 7 이런 방식 한 사례만 뽑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주기성이 혹은 순환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마지막 눈덩이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비확률 표집은 주로 질적 조사에서 그리고 질적조사의 가장 전형적인 연구가 현장조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조사도 질적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서요. 자,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비확률 표집이고 비확률 표집 중에서 이제 눈덩이 표집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선지 OX를 풀었을 때 이게 빨리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잘 정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요. 7장의 표집 내용을 마치고요. 8장에서는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